듣기만 해도 산업과 기업이 저절로 이해된다. 최고의 애널리스트와 제야의 고수들에게 직접 듣는 투자 세미나 와이즈 클럽. 고정 댓글을 타고 오세요. 근데 또 이게 우리 입장에서는 참 준비되지 않은 통일도 굉장히 또 위험한 거고 재앙이죠. 그게 또 우리 입장에서 당연히 뭔가 북한의 체제가 무너지면은 우리나라랑 흡수 통일될 것 같은 착각이 빠져 있지만 주변 국가들 열강들이 또 그걸 가만히 놓고 보지는 않을 거고. 정확한 지적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1991년에 유엔에 동시 가입하면서 사실상 예. 남과 북은 별개의 국가가 됐어요. 그렇죠. 국제법적으로 다른 국가입니다. 예. 그 말인즉슨 북한의 급변 사태가 일어났다고 해서 우리가 흡수 통일을 하기 위해서 무력으로 이제 밀고 올라가면 침략이 되는 겁니다. 국제법상으로는. 그렇죠. 네, 침공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것이 침공이 되지 않도록 이제 지금부터 빌드업을 잘 해야 되는 겁니다. 탈북민들의 역할이 그래서 중요한 거고요. 그러니까 정당성을 쌓아야 되는 거죠. 북한의 어떤 체제 불안이라든가 그 체제 불안으로 인해서 북한 체제가 와해됐을 때 그 북한 체제를 우리가 안정적으로 흡수하고 통치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탈북민들은 그 정당성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고향에 들어와서 뭔가를 한다라는 정당성이 확보가 되고 그들에 의해서 북한의 주민들이 남한의 한국 정부의 통치를 받아들이겠다라고 했을 때에는 정당성이 완벽하게 확보가 되는 거죠. 하지만 그와 동시에 존재하고 있는 챌린지 중에 하나는 그 정당성은 중국도 확보하려고 할 거거든요. 중국도 밀고 내려올 수 있는 겁니다. 중국이 내세울 수 있는 명분은 하나입니다. 국경지대의 안정화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통치체제가 와해되게 되면은 북한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해서 가장 가까운 북중국경을 따라서 이제 중국으로 이제 난민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경제 난민으로서. 그러면 그 경제 난민으로 인해서 북중국경이 이제 어지러워지고 북한에 중국의 치안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면은 중국은 본인들의 군들을 내세워서 치안 유지 목적, 평화 유지 목적으로 이제 치안 유지군이라든가 평화 유지군이라는 그런 명목하에 중국군을 상주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한반도에 어느 군대가 북한 땅에 어느 군대가 먼저 들어가느냐의 싸움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와 중국이 동시에 들어온다면은 중공군과 우리 사이에 어떤 물리적인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또 그 사이에 북한의 군벌들, 그러니까 북한의 통치세가 무너지면서 북한 군을 완벽하게 장악하지 못한다면은 이 북한 군은 동시에 군벌이 되겠죠. 그러면 이 군벌들이 또 어떤 식으로 준동을 할지.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것은 북한의 핵 버튼. 누가 그 핵 버튼을 차지하게 될지. 그런 것들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문제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우리가 지금과 변하지 않는 현상 유지가 가장 안정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게 그렇죠.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네. 중국도 가만히 보지는 않을 거고 이거 참 걱정이 되네. 사실상 북한의 체제 변화라든가 북한의 어떤 여러 가지 상황적인 변화는 필연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그것을 어떤 변수가 아닌 상수로 놓고 생각을 해야 되는 시대가 왔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통일을 준비하는 사람들, 특히 정치권이든 경제권이든 행정부든지 간에 이런 요행을 바라면 안 되는 거죠. 북한이 무너지고 북한 체제가 와해됨으로 인해서 우리의 역할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실 절호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의 국토를 수복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확실한 가이드라인이라든가 혹은 국민 동의라든가 여러 가지 준비라든가 그런 것들이 지금부터라도 많이 늦었지만 해야지만이 우리가 그 충격을 이제 덜 받겠죠. 그런 준비 없이 맞이했다가는 정말 충격이고 만약 그런 사태가 발생했는데 중국이 들어왔어요. 우리보다 먼저. 그 중국이 대동강 이북 지역이라든가 청천강 이북 지역을 완전히 점거하고 거기에 군사기지를 설치하고 이렇게 되면은 사실상 우리는 완전히 영구적으로 잃어버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때의 그 피해는 천문학적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북한 체제가 와야 되는 것 자체가 이제는 변수가 아니라 상수로 저는 필연적이라고 보고 빠르면 5년 된다. 길면 10년 안에는 북한 체제가 우리가 지금 30년 동안 말씀하신 것처럼 무너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안 무너졌다고 했는데 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온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너무나 대부분 저 혼자만 생각이 아니라 요즘 북한 학자들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늘 좀 이상하다. 얘네는 좀 상당히 이상하고 지금까지 느끼지 못했던 그런 변화가 보인다. 그런 감정을 느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가 북한의 군사력하고 예. 북한의 군사 도발 자체를 더 많이 걱정을 해왔는데 사실 진짜 위험은 그런 군사적인 도발이나 군사력 문제가 아니라 다른 쪽에 있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통일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네. 근데 우리가 또 그런 통일을 준비한다라는 것 자체가 북한에게는 또 제1의 적대 국가가 하는 모습으로 또 보일 테고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8.15 통일 독트린이라는 걸 발표했는데 그 8.15 통일 독트린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흡수 통일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통일의 대상, 통일의 주체를 과거에 뭐 문재인 정부나 뭐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나 보수 진보 할 것 없이 통일의 주체를 북한 정권과 대화를 하고 또 북한 정권과의 어떤 뭐 심화를 하는 그런 쪽으로 뭐 심화라는 표현이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국제 관계니까요. 네네. 그렇죠. 했는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뭐 제가 대통령 편을 들고자 함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 부분은 제가 마음에 들었던 게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하겠다라는 거였습니다. 즉 북한 정권과 북한 주민을 완전히 분리하겠다. 우리의 통일의 대상은 북한 주민이고 북한 주민의 알 권리라든가 그리고 북한 주민이 자유, 민주, 평화적인 체제 하에 살 수 있는 길을 열겠다. 그게 통일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건 한 단어만 바꾸면은 그냥 흡수 통일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때문에 좀 정치권에서 논란이 많았는데. 논란이 많은데 북한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북한이 지금 이런 방구도 안 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우리가 내세운 그 통일 정책 그리고 통일 제안에 대해서 북한이 싫으면 싫다, 뭐 좋으면 좋다, 뭐 욕을 하든가 뭐 있어야 되는데 반응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반응을 하려면 일단 그걸 언급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네. 윤석열의 뭐 대북 정책이 이러이러했다. 근데 그게 미칠 영향력이 굉장히 파급적이라는 거예요. 북한 체제 내에. 왜냐하면 북한은 올해 초부터 통일을 포기했습니다. 통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네. 남한과는 이제 통일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별개의 국가다. 라고 하고 DMZ 일대를 군사 그 분계선이라고 불렀었는데 거기 국경이라고 부르거든요. 북한은 다른 나라 취급을 하는 겁니다. 근데 북한 사람들은 그게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왜냐하면 북한 사람들은 어린 아이부터 시작해서 늙은 할아버지까지 노인들까지 통틀어서 통일은 굉장히 필연적인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통일 의식이 우리보다 훨씬 높습니다. 거기가. 근데 그거는 적화 통일. 무력 그렇죠. 통일. 뭐 무력 통일이죠. 예. 어쨌든 한 민족이 통일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는데 김정은이 갑자기 그걸 뚝 끊어버린 겁니다. 그 맥락을. 이제 우리는 쟤네랑 통일 안 한다. 라고 하니까 올해 초부터 굉장히 많은 혼란이 있어서 그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한 강연회가 엄청 많았다고 해요. 왜 통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근데 갑자기 남한의 대통령이 주민을 상대로 북한 주민을 통일을 대상으로 삼겠다라고 해버리게 되면은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다를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이 그걸 아예 언급을 안 하고 있고 아예 반응도 안 하고 있고 반응을 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은 좀 그 외통수에 빠진 거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북한이 이제 공식적으로 반응을 하면은 그것도 어떤 신문이나 방송 보도를 통해서 주민들도 알게 되기 그렇죠. 때문에 그럼 이런 제안이 있었구나를 알게 되고 그걸 읽어보게 될 텐데 상당히 매력적이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오히려. 네. 그 얼마 전에 그거 보니까 대북 확성기 방송에 대해서도 북한이 방송을 통해서 되게 비난을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은 한국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다라는 것도 북한에서도 이미 다 알고 있는 거네요. 북한 주민들은 다 압니다. 그리고 이게 알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한 60만 명에서 70만 명 정도가 그 DMZ에 있거든요. 북한 군인. 네. 그럼 그들은 지금 매일 듣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장가처럼. 그게 밤에는 한 30km까지 소리가 간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동영 확성기를 진짜 코앞까지 들이대면 40km까지도 갑니다. 정말 코앞까지 들이대면은 개성 시내까지 들린다고 하죠. 그게. 그러다 보니까 그 군인들이 이제 그 소식을 다 고향에 전달하는 겁니다. 나 맨날 자장가로 저기 레드벨벳 노래 듣고 있다 이런 식으로 퍼지는 건 순식간이죠. 이게 60만 명이라는 숫자가 엄청난 겁니다, 사실상. 그러면 그건 또 북한에서 또 동요될 수밖에 없고 신경 쓰일 수밖에 없고. 그렇죠. 근데 그 대북 확성기 방송에 대해서 뭔가 우려 이상의 어떤 도발은 나오지는 않는 것 같거든요. 제 느낌상으로는. 그러니까 북한이 뭐 과거에는 뭐 고사총을 쏜다든가 군사적인 도발을 통해서 좀 겁을 줘서 타격해버린다. 뭐 그런 식으로 했는데 우리가 이제 끔적도 그때 박근혜 정부 때였는데 또 박근혜 대통령도 워낙 또 북한에 대해서 강경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예 뭐 끔적도 안 하다 보니까 북한이 이런 위협으로는 사실상 얻을 수 있는 게 없고 오히려 이제 한국을 한 번 더 자극하면은 대북 확성 이상의 것들이 날아올 수도 있겠다. 특히나 지금 현 정부는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한 사람들이 지금 안보실이라든가 국방부에 있기 때문에 북한이 한국을 잘못 건드렸다가는 이제 더 큰 뭔가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한이 안 건드리는 거죠. 왜냐하면 오물풍선 한번 보내면 사실상 남한 사회가 남남 갈등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어떤 뭐 대통령에 대해서 비난하고 왜 저 대북 전단 날리는 건 못 막냐라는 식으로 이제 비난의 화살이 그쪽으로 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북한을 사람들이 쟤네 미친 거 아니냐라고 북한을 비난하고 그리고 이제 특히나 그 우리 한국 군의 대응이 빠르게 대북 확성의 재개로 나서면서 북한 입장에서는 명분을 잃은 거죠, 사실상. 근데 또 우리 입장에서 약간 국지적인 도발이나 이런 것도 걱정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북한의 도발은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뭘 하든지 간에 북한은 본인들이 도발을 하고 싶으면 도발을 합니다.
우리의 대응에 따라서 그들이 도발을 하지는 않았고요. 지금까지 북한은 본인들이 판단했을 때 본인들에게 이득이 된다라고 판단하면 도발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의 행동 여부에 따라서 그들의 도발에 좌우된다라고 보지는 않고요. 하지만 어쨌든 명분으로 삼을 수는 있겠죠. 우리가 대북 확성기를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걸 명분 삼아서 그러니까 굳이 뭐랄까요, 잡음을 일으킬 필요가 없는데 잡음을 일으키게 됐다라고는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 북한이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어떤 도발도 없는 것을 보면은 북한도 딱히 그 도발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실익이 크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못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은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있으면 그냥 도발하는 거고. 그렇죠.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 도발을 함으로 인해서 본인들이 얻는 게 훨씬 크다라고 하면 도발을 합니다. 우리가 심지어 유화적인 태도를 취할 때도 이게 대표적인 케이스가 연평해전이죠. 네네네. 2002년 6월 달에 일어났던 연평해전은 그때 남북 사이가 굉장히 좋을 때 아닙니까? 그때 2000년에 그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해서 6.15 남북 공동 성명 맺고 당시 2002년이면 윤도현 씨가 YB 밴드가 북한에 건너서 공연하고 베이비복스라든가 신화라든가 이런 아이돌맨 가서 공연할 때였거든요. 완전히 그 훈풍 분위기고 바로 며칠 뒤에 그 추석에는 몇 달 뒤 추석에는 상봉 이산가족 상봉까지도 계획하고 있던 와중에 북한이 도발을 일으킨 거거든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북한이 그때 도발을 일으킨 건 이제 그 당시 우리가 월드컵 분위기다 보니까 그 월드컵 분위기를 좀 산통을 깨려고 사실 도발을 했던 건데 그리고 이제 서해 함대의 그 대응 능력을 보기 위해서 시험한 건데 결국 우리 장병 6명이 그때 전사했고 그런 걸 보면은 사실상 북한은 우리가 북한에게 유화적이든 강경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북한이 지들이 하고 싶으면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우리도 그냥 우리가 하고 싶을 때 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우리나라는 이제 정권에 따라서 어떨 그렇죠. 때는 햇볕 정책, 어떨 때는 강경책으로 가잖아요. 네. 그게 그러면 이제 북한을 자극하거나 그거 자체는 이제 바꿀 수는 없는 거고 네. 어떻게 보면은 북한의 군사 도발을 최대한 억제하는 게 우리 입장에서 되게 좋아 보이기는 하는데 방법적으로는 어떤 게 좀 낫다라고 보세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러니까 이게 햇볕 정책 때 일단 종합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햇볕 정책을 하던 시기에도 북한은 군사 도발을 했었고 우리가 강경책을 했을 때도 군사 도발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빈도수라든가 혹은 이제 차이를 놓고 본다면 정말 압도적인 힘으로 대응을 하면 우리가 북한은 도발을 못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판문점 도끼 사건 때였어요. 그 판문점 도끼 사건 때 북한이 먼저 도발을 일으켜서 그때 미군 병사들이 죽고 그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미국이 그때 엄청나게 화가 나서 그 로널드 레이건 호를 포함해서 항공모함 2척을 동해바다에 띄우고 거의 북한을 때릴 것처럼 진짜 바로 직전까지 갔었거든요. 김일성이 바로 사과를 합니다. 한 번도 사과를 했던 적이 없는 김일성이 그때 이제 미국을 상대로 미안합니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꼬리를 내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북한의 도발을 막았죠. 그게 정말 압도적인 힘으로 북한을 상대해야 된다. 북한이 또 본인들이 먼저 도발을 하고 사과를 한 적이 있습니다. 목함지뢰 사건 때거든요. 목함지뢰 사건은 북한이 완전히 의도적으로 일으킨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박근혜 정부 때고 강경책을 쓰고 있던 시절이었죠. 근데 그 목함지뢰 사건을 일으켰을 때 우리가 그때 정말 북한과 거의 전쟁 일전을 불사할 정도로 우리 한국군이 격앙돼 있었고 북한이 단 하나라도 잘못하면 우리는 그걸 꼬투리 잡아서 국지전까지 다 벌릴 생각을 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때. 그래서 그때 북한이 김양건, 황병서 그리고 이제 그 김여정 이런 사람들 내려 보내서 협상하자라고 하고 유감을 표명했죠. 미안하다라고 이제 그 군분의 여러 가지 자신들 잘못에 의해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고 사과 표명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유화적으로 가면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은 본인들이 원할 때 도발을 일으키는데 만약 우리가 유화적으로 가게 되면 북한은 그 도발의 당위성을 얻습니다. 도발을 하고 한국을 찌르고 남남 갈등을 일으키면은 한국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는구나. 이 패턴이 만약 북한에게 먹혀들게 되면은 굉장히 안 좋은 선례, 안 좋은 습관을 붙여주는 거죠. 그게 지금까지 패턴이 이어져 왔고 저는 그래서 만약 북한을 강경적으로 자극하고 이런 것이 능사는 아니지만 북한의 어떤 그 잘못된 생각, 즉 본인들이 원할 때 도발을 하고 본인들이 뭔가 필요할 때 도발을 하고 이 패턴을 한 번은 끊어줄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북한이 우리를 상대하는 대남 전략을 근본적으로 바꾸게끔 만들 만한 강력한 힘을 그들을 한번 억제하고 그 뒤에 다시 남북관계를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유화적인 관계든 강력적인 관계든 일단은 북한의 그 악습을 한번 끊어놓을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또 우리가 또 신경 쓰이는 게 이제 북한에는 핵무기라는 것이 그렇죠. 있으니까 물론 그게 어느 정도 완성 단계다 이건 좀 논쟁이 있습니다만 그게 또 신경이 쓰이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그걸 쓸 일은 없어야겠습니다만 그게 가장 큰 어떤 힘의 불균형일 수 있잖아요.
그 힘의 불균형을 이제는 메꿀 때가 됐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비핵화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합니다. 한반도의 비핵화는 이젠 더 이상 현실적인 목표가 아닙니다. 트럼프가 다시 돼서 김정은 악수하고 뭐 안 된다. 안 됩니다. 김정은은 북한은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1기 때도 북한은 절대로 핵무기를 포기할 생각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만 미국도 그걸 깨달았을 겁니다. 북한이 그때 미국 상대로 가지고 나왔던 그 카드는 핵무기 철폐가 아니라 핵무기 군축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개발해 놓은 핵무기는 오케이. 앞으로 개발하지 않겠다. 그리고 앞으로 개발하지 않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핵시설을 폐기하겠다였습니다. 근데 미국이 그때 보따리를 내놓으라고 요구했던 게 야, 니네 숨겨둔 거 있잖아. 그거 내놔. 해로 갖고 나오자. 갖고 나오자 김정은이 회담을 파탄시킨 거잖아요. 결국은 김정은은 미국과의 어떤 평화 협상도 중요하고 뭐 유엔 제재 해제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궁극적으로는 핵무기를 포기할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핵무기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는 본인이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와 매우 직결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체제 유지를 위해서 북한은 핵무기가 필요하고 핵무기가 없으면 체제 유지가 될 가능성은 30% 이하로 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어떤 그 김씨 일가의 그 근본적인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 저는 비핵화는 존재하지 않는다. 즉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방식의 비핵화는 더 이상 현실 가능한 방법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생각에 대해서는 현재 미국의 국무부라든가 미국의 싱크탱크에 일하는 뭐 북한 전문가들은 다 똑같은 생각입니다. 심지어 육자 회담을 주도했던 사람까지도 지금 아시아 소사이어티의 그 부회장으로 계시는데 그분 그 미국 외교관이 제가 그분을 만나고 왔거든요 이번에. 그분도 본인의 20년, 25년 외교관 일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일이 있다면 북한과 협상을 한 것이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만큼 철저히 북한에게 속았고 북한에게 이용만 당했다라고 증언을 할 정도로 북한은 집요합니다. 그리고 그 집요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것이 곧 그들의 생명줄이기 때문에 북한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뭔가 협상을 하려 치면은 뭔가 자꾸 이제 뒤에서 그렇죠. 다른 계산을 하고 있고. 네. 하지만 그 비핵화가 다른 식의 비핵화는 가능합니다. 이런 거죠. 네. 비핵화라는 것은 핵무기를 없애는 것도 비핵화지만 핵무기를 사용하지 못하게끔 만드는 것도 비핵화입니다. 균형을 맞추면 돼요. 우리가 자체적인 핵무장을 하든 미국과 끈질기게 진짜 외나무다리 협상을 해가지고 미국의 핵무기를 다시 한반도에 가져오든 균형을 맞추게 되면은 핵무기의 그 우위가 사라지잖아요. 공포의 우위가 사라집니다. 이게 공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북한에게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건데 공포가 균형을 맞춰지게 되면 우리는 북한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니네가 떨굴 거야? 우리도 떨굴 거야. 라는 식으로 가버리게 되면은 결국은 북한은 가장 중요한 것이 본인들의 생존인데 우리는 그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북한은 핵무기를 우리는 쏘지 못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0대 0이 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늘 강조하지만 이제는 우리도 자체 핵무장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생각해 볼 때가 됐고 대승적으로 자체 핵무장이 필요하다. 이게 어떤 뭐 정치 어떤 집단의 어떤 이익이라든가 뭐 대북 관계에서 주도권 이 문제 이 차원이 아니라 향후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거다. 나중에 북한이 뭐 몰락하고 북한 체제가 뒤집어지고 한다 할지라도 북한의 핵무기는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 핵무기가 누구 손에 넘어갈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체제, 대한민국 체제의 영구적인 존속이라든가 영구적인 안정을 위해서 그리고 향후 북한이 사라지게 되면은 우리한테 가장 큰 적은 러시아나 중국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들 둘 다 또 핵무장에서는 또 일가견 있는 나라 아닙니까? 우리는 필연적으로 북한이 존재하든 안 하든 필연적으로 대한민국의 성장과 안보를 위해서는 핵무기를 가져야 되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그걸 방치한 것이 오히려 직무유기였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제는 우리가 생각을 바꿔서 우리가 조금 힘든 시간을 겪더라도 핵무장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것이 우리의 안보를 지킬 수 있는 가장 확고하고 가장 빠른 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힘에는 힘으로, 네. 눈에는 눈으로. 물론 그게 핵을 쓰자는 거는 아니고 핵을 쓰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핵이 필요하다라는 논리. 네. 철저히 억제용이죠. 우리가 누구를 상대로 핵을 쓸 이유도 없고요. 그래서도 안 되죠. 하지만 상대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걸 막아야죠. 우리는 그럴 이유가 없는데 상대는 그럴 이유가 있고 상대는 그럴 의도가 있어요. 근데 자꾸 이제 이게 상대적인 거긴 합니다만 네. 북한 입장에서는 자꾸 이제 미국이나 네. 대한민국이 북침을 할 수 있다 이러면서 걱정을 하면서 오히려 더 도발을 하고 자기네를 이제 자위하기 위해서 네. 무기체계나 이런 거를 발전을 시켜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게 실질적인 북한에서 느끼는 위협이기 때문에 그럽니까? 아니면 진짜 그냥 체제를 지키기 위한 레토릭입니까? 체제를 지키기 위한 내부 선전용이죠. 그러니까 그게 지금 김정일 시대 때부터 선군 정치를 강조하면서 모든 역량을 군사에 쏟고 있잖아요. 네. 그게 지금 북한이 내세우고 있는 대외적인 논리가 미국이나 한국의 어떤 침략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걸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일단 대한민국 육군이 쳐들어 올라갈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북진에 반대하는 주민이 50%가 있거든요. 북진에 반대하는 정치인이 50%가 있습니다. 북진 자유통일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민의 절반이면은 전쟁을 못합니다. 네. 그렇죠. 보통 민주주의 국가가 독재 국가를 향해서 전쟁을 먼저 일으키는 법은 없습니다. 네. 지금까지 모든 전쟁사를 통틀어 봤을 때 그렇죠. 민주주의 국가가 독재 국가를 상대로 먼저 전쟁을 선포한 경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 국가에서 전쟁을 결정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거든요. 그렇죠. 생전에 경각에 달렸을 때나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일이지 그만큼 대한민국이 북한에 쳐들어갈 수 있는 위험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미국은 있느냐? 미국도 없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북한에 쳐들어갈 만한 먹을 게 없어요. 북한이 뭐 이라크도 아니고 뭐 북한을 쳐들어갔을 때 기름이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어떤 독재 정권 하나 끝내겠다고 미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미군도 수만 명의 사상자를 각오하고 들어가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건 역시 미국한테는 굉장히 큰 부담입니다. 만약 북한에 기름이 있거나 혹은 뭐 북한의 지정학적 위치가 너무나 중요하거나 등등의 미국이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다면 미국이 쳐들어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북한은 황무지입니다. 거의 뭐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미국이 북한에 쳐들어간다라는 것은 네. 중국한테 전쟁을 선포하는 거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도 엄청나게 큰 리스크입니다. 미국이 지금 한반도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한미동맹 때문이에요. 한미동맹 그리고 중국을 억제하기 위해서 즉 방어적인 목적이 강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북한의 레토릭은 왜 사용되었느냐. 모든 국가의 역량을 군사 발전에 쏟으면서 주민 생활 발전에는 등한시했거든요. 그러면 그 등한시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불만이 생기겠죠. 왜 우리의 생활 형편은 이러냐라고 했을 때 합당한 근거가 결국 독재 국가에서 가장 잘 사용하고 가장 잘 먹히는 레토릭은 외부의 적을 키우는 겁니다. 쟤가 나쁜 놈이다. 쟤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좀 힘들더라도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군사력을 다지지만 실상은 본인들의 독재 정권이 무너질까봐, 즉 군사력을 확실하게 잡고 있어야 주민들의 어떤 내부 소요라든가 반란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억제할 수 있는 것이고요. 군권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어야 어떤 주변 국가로부터 본인이 축출당할 위험도 줄어드는 것이고요. 그렇게 다양한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결국은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독재 정권이 끝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기 때문에 근데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어불성설인 게 독재 정권이 유지가 되는 것도 보고 있는 것도 사실은 좀 괴로운 일이거든요. 하지만 어쨌든 북한은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과대 포장해서 주민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외부의 거대한 적이 필요하고 항상 수십 년 동안 변하지 않는 레토릭이죠. 그 미국 대선에 따라서 또 북한의 스탠스가 또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예. 해리스가 된다면 지금 뭐 민주당 정책 그대로 이어받을 거고 트럼프가 어떤 정책을 해왔는지는 우리가 그 직전 임기 때 봐왔고 네. 어떨까요? 북한의 어떤 반응이나 입장은? 일단 북한은 지금 물 떠놓고 기도하고 있을 겁니다. 왜요? 제발 트럼프가 되기를 바라고 있을 거고요. 그래도 말이 통하는. 카멜라 해리스는 일단은 북한 독재자 김정은을 독재자라고 규정을 했고 악마 같은 사람이라고 규정을 했기 때문에 여지가 없습니다. 북한과 뭘 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하지만 트럼프는 뭐 입만 열면 김정은 대 친구 뭐 이런 얘기 하고 있으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다시 본인이 외교 무대에 복귀할 수 있는 즉 영광의 시절 2017년, 2018년 그때 다시 자기를 외교 무대로 끌어낼 수 있는 손잡고 사람이죠. 끌어줄 수 있는 그렇죠. 형. 그때 싱가포르에서 얼마나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정은은 그 시절이 그리운 거죠. 본인이 국제 인싸였는데 갑자기 국제 아싸가 됐어요. 이제 본인이 인싸력을 키워줄 수 있는 형이 다시 오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또 바라는 것 중에 하나는 어쨌든 하노이 회담의 결렬 이후에 지금 매듭지지 못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김정은은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있겠죠. 하지만 동시에 경계를 할 겁니다. 트럼프가 바보가 아니에요. 예. 우리 사람들이 트럼프를 너무 무시하는데 우리 언론도 그렇고 트럼프는 굉장히 영리한 사람입니다. 말은 저렇게 해도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할지 모르는 사람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트럼프는 특히나 트럼프를 우리가 얘기할 때 핵심적인 단어는 트럼프는 절대로 손해보지 않습니다. 한미 방위군 분담 뭐 이것도 지금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저러는 거잖아요. 북한과 협상에서도 미국이 과연 김정은과의 어떤 뭐 여러 가지 친분 관계 때문에 손해를 보겠습니까? 트럼프가 절대 안 보죠. 그렇기 때문에 결코 북한이 원하는 대로만큼은 되지 않을 거다. 하지만 그래도 지금보다는 북한의 입장에서는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열리는 셈이니 트럼프의 당선을 바라고 있겠죠. 하지만 동시에 경계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약간 네. 물론 이거는 이제 미래 이야기입니다. 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스트롱맨끼리의 만남이 만약에 다시 한번 이루어진다. 네. 라고 하면 지난번에 문재인 정부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해서든 같이
3명이서 자리를 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었죠. 물론 이제 그렇죠. 뒷말도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그러면 대북 강경책을 펼치고 있는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은 만약에 다시 하노이 그런 정상회담 같은 게 이루어진다면 아니면 판문점에서 만남이 이루어진다면 과연 3자가 이렇게 대면할 수 있을까요? 그 그림이 그려질까요? 없겠죠.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 성격상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날 것 같지는 않고요. 근데 그럼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네. 김정은하고 트럼프만 판문점에서 만나고 있어. 네. 이게 더 이상한 그림 아닙니까? 굉장히 재밌는 그림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약간 이런 생각까지도 해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도 지금 주판안을 튕기고 있을 거예요. 누가 될지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뭐 카멜라 해리슨이 한 4% 정도 우세한 걸로 나오지만 미국에는 굉장히 많은 샤이 트럼프가 있습니다. 선거 때 누굴 찍을지 모르는 사람들이 꽤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11월까지는 좀 촉각을 다투는 싸움이 될 것 같고요. 외교 분야에서 특히 중요한 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 트럼프가 되면은 굉장히 웃기는 상황이 벌어져요. 둘 다 보수예요. 윤석열 대통령도 한국의 보수 정당의 그쵸. 대통령이고 미국도 보수 정당의 공화당인 네. 대통령인데 입장이 확연하게 다릅니다. 북한에 대한. 우리 지금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북한을 독재자로 규정을 했고 어떻게 보면 북한 정권에 대해서 더 이상 어떤 상식적인 대화 같은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보는 것이 네. 기본적인 시각 아닙니까? 그쵸.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뭐 그런 상식은 뭐 모르겠고 네. 일단 우린 친구 막 이러면서 지금 굉장히 급진적으로 접근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한미 사이의 어떤 그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의 어떤 차이가 좀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한국이 결정적으로 소외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도. 그러니까 마냥 북한에 대해서 그냥 강 건너 불구경하는 것은 사실상 우리의 외교적인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된다면 우리도 표정을 바꿔야죠. 태도를 바꾸고. 저는 그것이 외교라고 생각합니다. 기존까지는 북한의 강경책이 능사였다면 그리고 북한의 강경책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 얻은 여러 가지 뭐 이득도 있고 뭐 있겠지만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또 이제 그 북미 간의 어떤 관계에 또 유의미한 변화가 생기고 그 북미 간의 관계 변화가 한미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또 한일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이렇다면 우리도 또 주동적으로 나서서 뭔가를 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느낍니다. 그때도 그때 북한에서 이제 오지 말라고 할 것 같기도 하고 판문점에서 3자가 되면 저기 한국 대통령 좀 빠지라고 하면 안 되면 이럴 수도 있을 것 같고 최대한의 뭐 제가 그냥 방금 떠오른 건데 판문점에서는 못 만나게 하겠죠. 모냥 빠지니까 딴 데 딴 가서 데 가서 만나라. 만나고 하겠죠. 그러니까 판문점을 허락해 준 것도 사실 문재인 대통령 때문에 판문점에서 만나게 된 거거든요.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 그 회담에 자기가 끼고 싶으니까 결국은 그 자리를 잘 하다 보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그 협상력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합니다. 근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판문점에서는 못 만나게 할 것 같은데요. 낀다라는 표현도 좀 그렇습니다만 일단 끼는 것도 뭐하고 안 끼는 것도 뭐하고 둘이 만나는데 같이 안 만나는 것도 뭐하고 만나는 것도 뭐하고 모른 척 해야죠. 이게 무슨 3자 이제 미팅 물론 이제 하고 물어봐야죠. 안 하는 것보다는 낫긴 할 텐데 그렇죠. 대화를 그렇죠. 안 하는 것보다는 낫기는 할 텐데 그 그림이 뭐 물론 이제 시간은 많이 남아 있고 그렇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대화는 저는 항상 필요하다는 있습니다. 생각이 들고요. 네. 속으로 북한을 죽일 놈들이라 생각을 해도 결국 외교라는 것은 외교 우리가 항상 무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강한 억제력을 하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서 강한 억제력을 갖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또 동시에 한 손에는 책을 들고 있어야죠. 언제든지 대화를 건넬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우리한테 필요하다 생각이 들고 지나치게 경직된 대북 정책은 저는 외골수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좀 지금보다는 제가 만약 윤석열 정부한테 주문한다면 조금 유연한 태도는 필요하다. 지나치게 강경 모드로 가는 것은 약간 여지를 좀 남겨주는 그렇죠. 살짝. 네. 그러니까 북한도 우리가 보통 그 손자병법을 보면은 적을 공격할 때 퇴로를 열어주라고 하거든요. 퇴로를 열어주지 않는 적은 사생결단의 각오로 싸우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공격하는 쪽이 힘들어집니다. 퇴로를 살짝 열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야, 오늘 김금혁 위원님한테 진짜 여러 가지 주제 이야기들 많이 들어봤습니다. 처음 뵀었는데 굉장히 말씀 엄청 잘하시고 감사합니다. 그 말씀 속도가 빨라가지고 실질적으로 한 2시간 반 분량 이제 2시간 가까이 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